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주차의 그 세 번째 시간에는 문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양은 크게 이제 자연 문양이라고 하는 문양과, 그러니까 그 모티브를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모양을 따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연 문양하고 그 다음에 뭐 상징 문양 혹은 이제 기타 문양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분류가 완벽하고 다 누구나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분류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자연 문양하고 상징 문양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 문양입니다. 이 자연 문양은 우선 문양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문양은 우리 보통 우리나라 말로 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한자는 그럴 문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앞에 실사변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그럴 문자가 있는 그런 문자를 둘 다 같이 씁니다. 문양이라고 할 거 쓸 때. 그래서 설명을 조금 이렇게 달리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문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언어, 이게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뭔가를 다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이걸 문양이라고 부르는 건데, 문양을 이제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양을 보는 시각이 되게 이제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의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문양이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서 장식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징성 때문에 문양이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양은 원래 상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동양의 경우,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문양에 상당한 상징성을 부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문양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알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문양이 뭘 상징하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미적으로 쓰는 그런 경우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상징성에 문양에 그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양에서 아까 제가 그 그림으로 된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문양의 경우는 대부분 그 길상 혹은 뭐 상서, 이렇게 좋은 기운들을 담는 거죠. 그런 좋은 기운들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문양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름다움 이런 것보다요. 자, 몇 가지 우리가 그 한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런 거 몇 가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문양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염원을 담는다,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모란, 목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모란의 경우는 되게 부귀영화, 뭐 부귀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옷감에 그 모란이 그 문양으로 이렇게 찍혀 있으면, 부귀영화를 그 염원하는 뜻에서 모란을 썼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상징한 바를 모르면 그냥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냥 모란을 찍었구나, 문양으로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문양 중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 입는 옷이나 아니면 뭐 바느질 도구라든가 아니면 그 가구라든가 이런데 석류하고 포도 같은 것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다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류가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거기 빨간 알갱이가 굉장히 많고요. 포도의 경우는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특히 남자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석류나 포도 같은 문양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가져가야 될 덕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글자로 만들어서 그걸 글자를 직접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술을 놓거나 아니면 금박으로 찍어서 그렇게 문자를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문자 문양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이거는 뭐 보기만 해도 금방 아는 거죠. 목숨 숫자 그러면
목숨 숫자를 수놓거나 금방으로 찍으면 아,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금방 안다는 거죠. 복복자 이런 거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기쁠 희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양의 경우는 주로 내부에 있는 건 아니죠. 되게 이제 겉에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양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깊은 학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문양이라는 게 그 인간의 염원을 위해서 혹은 미적인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는 염원을 담은 상징적 문양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양의 발생, 그 다음에 기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거기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문양이 아까 그 그림으로 보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발생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인간이 직물을 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옷감을 짜기 시작했는데 옷감을 짜면 자연히 무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감을 짤 때 거기 우리 직조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옷감을 짜는 걸 직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가로 세로가 이렇게 만나죠. 시실날실이 만나면서 그 중에 실 하나를 색깔을 바꾸면 뭐 줄무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체크무늬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늬가 생기는 것에서 아, 이렇게 문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나중에는 그 문양에다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그 기하학적 문양이 되겠죠. 직조할 때 나오는 것들은 그런 문양에다 어떤 의미를 붙이게 됐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양에 관해서는. 자, 제일 많은 거 자연에서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는 거입니다. 그래서 연꽃,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연꽃의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애호가 되는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고대 이집트에서도 썼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연꽃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좋아했죠. 그런데 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꽃이 주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연꽃이 굉장히 지저분한 곳에서도 핀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진흙탕에서도 피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 눈에 다 똑같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꽃이 많이 문양으로 쓰였고요. 이집트 이후로 서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연꽃. 특히 이제 동양의 불교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불교의 상징으로는 연꽃이 이제 뭐 초탈했거나 뭐 굉장히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화는 뭐 추운 겨울에 피는 거. 그래서 매화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선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고결하거나 아니면 인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암만 추운 곳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게 매화니까요. 제일 먼저 피잖아요. 그래서 이 매화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모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모란은 이제 부귀영화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여러 가지 길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던 거고요. 기타 식물 문양으로는 이제 뭐 사군자, 복숭아, 버드나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식물 문양 같은 것들은 이제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썼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게 바로 이제 박쥐입니다. 이게 서양에 잘 쓰이지 않는 문양이거든요. 이 박쥐를 이제 한자로 편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편복이라고 쓰는 게 이제 한자가 복자가 좀 다르긴 한데 똑같이 복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자하고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이 박쥐 문양을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발음이 같다는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서양에서는 박쥐는 결코
좋은 그 상징은 아니죠. 박쥐의 경우는. 근데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박쥐 문양이. 그 다음에 물고기, 뭐 당연히 물고기가 이제 알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 같은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 문양 중에서 그 꽃 말고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온갖 새를 다 문양으로 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는 이제 학입니다. 학.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배울 학자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 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학은 또 우리가 그림을 봐도 학은 조금 이제 다른 새보다는 조금 품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학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로 이건 이제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랑이 뭐 이런 무늬 같은 거 그 자연 문양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가운데 그 위에 그 가운데 파란 색깔의 무늬가 바로 박쥐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나비나 새나 노루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였던 예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직물에 썼던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재에 썼던 거, 포도, 그 다음에 모란, 그 다음에 국화 뭐 이런 거 많이 쓴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문양을 끝으로 2주차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